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치판에 관한 소식을 보다 보면은 이른바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말이 참 많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쪽 안에 있으면서 저쪽 진영의 칭찬에다가 목을 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 지지층보다는 저쪽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굽실거리고 숙이고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치판에 관한 소식을 보다 보면은 이른바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말이 참 많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쪽 안에 있으면서 저쪽 진영의 칭찬에다가 목을 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 지지층보다는 저쪽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굽실거리고 숙이고 아부하면서 그거를 외연 확장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지지층은 만만해가지고 맨날 공격적으로 그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맞받아치고 공격하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저쪽 지지층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눈치 보고 설설 기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산업화 세대로 대표되는 이들의 당연한 공로조차도 깡그리 무시되고 한때 이분들을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이죠.
그들에게 그때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이 어땠느냐. 재벌과 부자는 무조건 타파의 대상이었고 국민들은 신분과 계급이라는 이분법 구조에 교묘하게 편가르기를 당해가지고 나는 서민이니까 당연히 기업과 기업인들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식의 여론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굳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여론이 많이 반전되었죠. 이게 정치인 한두 명의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라도 우파 여론에 판이 깔린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성 정치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늙은 정치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젊은 정치인 다 포함입니다. 걔네들 공로가 아니에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삶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라든지 기업이랑 일반 국민들의 삶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수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들. 비겁한 정치인들은 그저 표 숫자 계산기만 두드려대면서 부자나 집주인 기업가보다는 서민이랑 세입자들이 더 숫자가 많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면서 국힘당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자꾸만 규제를 늘리고 아부만 하려고 했을 때 저쪽 진영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물주와 집주인들에게 부담되는 규제와 세금은 무주택자, 서민, 너희들한테도 결국 함께 전가되게 되어 있다. 각종 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도 숨막히게 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막아버릴 것이다.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등등. 이 프레임들이 굉장히 강해서 깨기 힘들었을 때도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댓글 작업팀들에게 혹은 정말로 무지몽매한 군중들에게 집중적인 돌팔매질과 개인 인생에서 크고 작은 불이익을 당해오면서도 소신있게 큰 방향성 하나만큼은 우리나라 모두가 함께 공생해서 나아가는 그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각자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 중에서 유명한 분들은 좀 SNS 페이지를 유명한 걸 보유하게도 됐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도 있고 그렇죠. 뭐 정말 극소수의 우파 시민단체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 판과 분위기라도 가져오게 된 것은 순전히 그런 사람들이 대가 없이 흘린 피와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남성인권이라든지 반페미, 여성부 문제, 열정페이 문제 같은 것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노력하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은 중도니 외연 확장 타령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판과 선거판이라는 거는 일종의 여러분들 전쟁입니다.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전쟁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요충지를 미리 차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좌파가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거짓말과 프레임이라는 요충지, 요새들을 매번 우리가 자꾸 내주게 되면은 나중에는 절대로 공정한 판 위에서 싸울 수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전쟁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요충지를 미리 차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좌파가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거짓말과 프레임이라는 요충지, 요새들을 매번 우리가 자꾸 내주게 되면은 나중에는 절대로 공정한 판 위에서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똑똑하신 유튜버님들 많으시죠?
경제를 좋아하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논객분들, 말 잘하는 논객분들의 마음을 제가 200%잘 압니다. 다 아까운 분들이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가끔씩 종종 자신의 전문 분야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자신만의 시야에 좀 다소 좁게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을 했지만 모두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제와 이념이라는 건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만 우파적인 경제를 말하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그 수많은 날조된 프레임과 이미지들, 그런 진지전, 요충지들, 이념의 요충지는 다 내주면서 경제만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좌파 진영이 왜 힘이 센지를 아셔야 됩니다. 경제를 통째로 포기한 인간들인데도 왜 그렇게 힘이 센지, 그게 무엇 때문인지, 이념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랑 싸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좌파가 만든 거대한 거짓말들에 부딪히는 걸 버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약한 정치인들은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항상 모든 진지를 내주고 양보하고 물러서면서 민주당이 포퓰리즘을 30% 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포퓰리즘 20% 한다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판과 게임의 룰 자체를 뒤집어 엎고 왜 우리가 국민 너희들에게 우리가 이득이 되고 보탬이 되는 건지를 설득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판 자체를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버겁다고 항복하고 굴복하고 적당히 편승하지 말고 잘못된 그런 진지전과 요충지의 판 자체를 뒤집어 엎고 우리의 요충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우파가 국민 너희들에게 이득이 되고 보탬이 되는지를 자신 있게 설득해 하지 말고 잘못된 그런 진지전과 요충지의 판 자체를 뒤집어 엎고 우리의 요충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우파가 국민 너희들에게 이득이 되고 보탬이 되는지를 자신 있게 설득해 나가고 투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좌파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주면서도 바로 그 프레임질에 성공을 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한때 거의 대부분이 세뇌질에 성공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죠. 물론 지금도 사실 많은 부분을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 날조된 민주화 신화에 수많은 국민들이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인질이 잡혀 있다가 최근에서야 그나마 국민의 겨우 한 절반 정도가 너무나도 파탄 나버린 이런 민생 경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정신이 지금 깨어날랑 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투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외연 확장이라는 것도 일단 내부를 확실하게 결속시킨 그 다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부의 지지층에게 먼저 확고한 지지를 받고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어서 함께 나아가는 게 이념의 결사체인 정당이고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면서 늘 무시하고 반대로 저쪽에게만 항상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표를 아부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칭찬을 받으면은 그 중도라든지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지금 당장은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저쪽 진영에게도 칭찬을 받으니까 그나마 네가 보수 중에서도 말이 통하는구나, 이런 달콤한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가장 강력한 어떤 경쟁 세력이나 버거운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약한 쪽을 지원해주고 너 잘하고 있다라고 저들이 칭찬을 해주겠지만 나중에 1대1 구도로 올라오면은 결국 니들도 다음 차례, 숙청의 차례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을 칼자루 위에 세워 올려놓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천하의 일이 모두 결정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투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확고하다라고 믿는 이념에
삶을 걸어야죠. 정치 인생을 걸어야죠. 그리고 자기 근본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투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근본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최근에 문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이인영이가 북한에다가 또 대북 지원을 퍼줘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아픈데 이번에는 첨단 기술이 북한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지금 북한의 변호사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약 4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렸던 그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이토록 뼈가 아픈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는 비행기 타고 유럽 순방을 돌아다니면서 신선 노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다른 거는 전부 다 못해도 지구상의 그 어떤 정부, 그 어떤 공무원보다 가장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야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북한 사랑 대북 지원입니다. 요즘 이인영이는 유럽 국가들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또 북한 타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 한반도 평화라는 게 말은 좋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최근 독일에서는 여성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가 이끌던 그 긴 정권이 끝이 나고 16년 만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제 최근 독일은 이 와중에 이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지 약 31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해요. 이때를 맞이해가지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 기념적으로 베를린을 방문을 한 것인데, 자, 독일의 새 정부가 구성된 지 도대체 이제 얼마나 겨우 지났다고 바로 문정부의 한국 종전선언에 독일이 친구가 되달라며 또 북한 타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베를린 자유대학 그 한국학 연구소에서 현지 전문가들을 비롯 2030 세대와의 그런 젊은 인재들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이 독일의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자,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무슨 학술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류를 앞으로 많이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정부는 뭐다? 그렇죠. 종북에 환장을 해버린 586 운동권 문정부와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어떤 답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독일의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저 중요한 자리에서 당연히 북한 소리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 북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과학 첨단 기술을 북에다가 갖다 퍼주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독일의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바로 북한 타령,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 얘기가 튀어나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거의 전부예요. 또한 이인영이는 지구 반대편 독일까지 건너가가지고 유럽까지 건너가가지고 그 나라 전문가와 젊은 대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남북 평화를 통해 가지고 협력을 한다면 3%대 국가 경제 성장률도 가능하다. 지금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인데 남북이 협력만 하면은 5위권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뉴스를 조금만 보고 사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인영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하면은 국가 경제 성장률 3%도 찍고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이 논리가 얼마나 판타지 소설만도 못한 건지 잘 알 거예요. 참담하죠, 여러분들. 젊은 인재들 구급 공무원도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머리 터지게 경쟁하는 이런 나라에서 저런 사람들이 지금 무려 1국의 장관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선출직 공무원을 제발 좀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진급 아무리 높이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는 현대판 신흥 귀족들인 선출직 공직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은 제발 좀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최근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문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늘리고 세금 뜯고 괴롭히고 있는 와중에도 노조까지 설치고 있죠.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눈물 나는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 등이 필두가 돼가지고 간신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멱살캐리를 하고 있어요. 내수 경제는 비록 최악이지만 그래도 일단 명목상 수출 액수와 규모 자체는 역대급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삼성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출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들이 그야말로 한국 경제를 멱살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개고생을 해놓으면은
미래는? 아무리 높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는 현대판 신흥 귀족들인 선출직 공직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은 제발 좀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최근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문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늘리고 세금 뜯고 괴롭히고 있는 와중에도 노조까지 설치고 있죠.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눈물 나는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 등이 필두가 돼가지고 간신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멱살캐리를 하고 있어요. 내수 경제는 비록 최악이지만 그래도 일단 명목상 수출 액수와 규모 자체는 역대급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삼성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출 대기업과 일부 중견 기업들이 그야말로 한국 경제를 멱살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개고생을 해놓으면은 문정부는 그냥 그 위에다가 숟가락을 슬쩍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죠. 대출 비율이 아주 높고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국민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고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도 채권 회수가 안 되면은 경제가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실물 경제는 지금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면 아래에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제는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과 직장인들과 더불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의 3대 등뼈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자영업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영업자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민 경제의 핵심과도 같은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인데,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문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인 게 80%, 90% 이상입니다.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죠. 아르바이트는 물론 서민 일자리 자체가 그 대가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못 버티고 무너져 내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그렇게 급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시간 자체도 강제로 정부가 제한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과도한 정치 방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치도 없는 고무줄 잣대라는 그런 근거로 이제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의학 분야의 전문가, 박사들이 수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월세나 인건비는 지금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반정부 시위할까봐 두려워서 정치 방역질을 해대고 있으니까 영업시간을 제한해버리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월세 밀리면은 그거 문정부가, 문재인이가 내줍니까? 이 와중에 이인영이는 한다는 소리 좀 보세요. 지구 반대편 유럽 독일까지 날아가가지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게 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다. 유럽 형들이 우리 적극 지지 좀 해달라. 형들이 분위기 슬쩍 주도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좀 풀릴 수 있게 좀 도와줘 봐라. 풀어줘 봐라.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면은 3%대 국가경제 성장률이 가능하고 한국 경제가 세계 5위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신나간 논리는 진짜 보고 있으면은 경제뉴스에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는 분들의 경우 듣기만 해도 멘탈이 아득해질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양반들은 꿈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을 반의 반이라도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말 그대로 꿈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퍼주고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기적의 논리도 바로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북한은 어떤 나라냐? 젖과 꿀이 흐르고 황금으로 뒤덮인 동산이 쌓여있는 지상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저 나라와 경제 협력을 하면 아무튼 저절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꽉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있는 게 북이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퍼주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런 기적의 논리도 바로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북한은 어떤 나라냐? 젖과 꿀이 흐르고 황금으로 뒤덮인 동산이 쌓여있는 지상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저 나라와 경제 협력을 하면 아무튼 저절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꽉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첨단 기술 도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지원해주자?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분기가 멀다 하고 몇 달이 멀다 하고 대북 지원 얘기는 우리나라 정치 뉴스에서 항상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불과 지난 6월 달에는 문재인이가 직접 북에다가 백신 공급을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하겠다라고 난리를 떨어댔었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에다가 공항과 철도를 개발해주자라는 개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거죠. 호호, 서민 청년들은 뚜벅이 생활이나 하십시오. 북쪽 수령님의 나라에는 공항과 고속철도를 깔아드릴 겁니다. 호호,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국민 세금으로, 학생 시청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북한에다가 공항과 철도를 뚫어주려고 하고 있다니까? 왜 그 돈을 북한에다가 써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달 전 우리나라 산림청은 북에다가 나무도 3억 그루나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뭐 대여섯 배가 넘어가는 이런 거를 나무를 심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살다 나무 지원이라뇨, 여러분. 내가 처음 듣는다니까, 이런 거는. 2020년 7월 여름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 줄 아세요? 작년 여름입니다. 2020년 7월 여름에는 8억 원대의 방역 물자도 이렇게 보내주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는 북한에 누가 받아가고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수령처는 말 못한다라고 또 쉬쉬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또 2020년 8월 한여름에는 7월 여름이고 바로 한 달 뒤 한여름에는 어떤 기사가 있었느냐. 북에다가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억 원이 넘는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통일부가 직접 밝힌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리해놓고 보니까 대북 지원이 어마어마하죠. 해마다, 아니 몇 달이 멀다 하고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유튜버니까 이런 뉴스들을 맨날 보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빼곡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달마다 계속 지금 넘어가고 있다니까. 북한에 대한 그들의 지독한 짝사랑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해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취업을 포기해버리고 있는 인구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막론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30대부터 60대까지 예외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감안해 보면은 실업자 수가 사실상 200만 명 이상이라는 관측도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비슷한 소식이에요. 취업을 아예 포기해버린 국민들이 58만 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 이게 벌써 2020년 8월달 바로 작년 여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저 58만 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디까지 늘어났을까요?
60만, 70만 넘어가지 않을까? 이 와중에도 문정부는 그저 북에 대한 짝사랑만으로 가득한 답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짝사랑으로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답답하셨겠지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뉴스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된 분들이라면 좋아요, 그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이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얼음사이다 채널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이라도 꼭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바른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바른 목소리들이 널리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